말로 감정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싼 선물로 풀면 돼요. 그거를 자꾸 돈 하나 안 들이고 말로 풀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오해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피해를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면 넘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상대방은 신경조차 안 써요, 이 일에. 그냥 날 용서해줘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우리 하와이 레저텍 구독자님들을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재정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정립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재정립되어 가는 중에서 이런저런 관계의 변화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냥 재정립되어 가는 상황에 나도 그냥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이게 재정립을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거기엔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이제 몇 가지 변화들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 정년까지 끝까지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돼요. 근데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맺어지게도 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시간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거를 채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든 다니지 않게 되든, 직장이 변하게 되든, 직장에 있는 시간이 적게 되든 하게 되면서 거기에 내 삶이 적응하다가 보면은 인간관계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50대 이후는 진짜 죄송하지만 이제 제대로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돈을 갖다 버는 곳에서는 그냥 내가 30, 40대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집을 사고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갖다 벌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우리 고향에 머물고 어떤 분은 고향에 머물지 않고 대도시에 있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격차의 차이가 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만 오르는 거지 뭐 관계 없지 않나 하지만 다들 집값이 오르면은 대출 얻어서 생활비로 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삶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 삶의 차이에서 친구들보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도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워요. 이 말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말을 하면 하는 대로 잘난 척 한다는 말 들을까봐 조심스럽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숨기니까 넌 또 잘난 척 하는구나 하고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유가 없는 친구들도 또 조심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건 이런 얘기들을 쟤는 지금 좋아할까? 또 조심스럽고, 그런 다음에 뭐 말 한마디 들으면은 잘난 척 하는 건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격차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나게 되지요. 여성분들도 특히 직장을 가지건 직장을 가지지 않건 거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새는 아버지도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 학부형들끼리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내면 될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엄마들끼리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조금씩 줄긴 하지만요, 그 아이를 통한 과제가 막 끝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형성된 인간관계도 확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친하게 지냈더라도 어느 집 자식은 너무 잘 되고 어느 집 자식은 너무 안 되면은 또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태까지는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직장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내가 마음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했는데 억지로 어울리던 분은 50대가 넘어서서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안 만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나는 원래 직장 생활을 아니면은 밤마다 막 신나게 놀고 옷도 빨주 노초 파남보로 입고 다녔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못 그랬던 분들은, 특히 그런 꿈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데 공직에 있어서 이중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진짜 신나고 재미있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삶이 바꿔지게 되지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재정립하는 것 같지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는 재정립 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되고 질병이 없다라고 관계가 되면은 중년 이후는 그동안에 해야만 했던 의무적인 관계들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되는 시점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령화가 굉장히 나쁜 점도 있지만 고령화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왜 좋은 점이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나이 50이 되어서 여러분이 30대를 생각해 보세요. 30, 지능도 다 발달하고 충분한 나이이지만 30의 나이 생각은 그다지 나의 주체적인 생각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뇌가 커다란 컴퓨터라 그러면요, AI도 매년 지나면서 발달하는지만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경험하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바뀜을 당하다 보면 50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이 됐을 때쯤부터 우리는 자기 주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의 시점에 뇌가 도달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거나 건강이거나 아니면 가족의 불행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되게 슬프지요. 그러니까 행운을 차지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축적되어 온 지혜로 나에게 좋은, 나에게 필요한 인간관계에 이제 발을 내디디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관계의 굴레에서도 억지 관계도 벗어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가정의 불행이 있던, 건강이 안 좋던,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더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이 어려우니 누군가 나를 갖다 관계를 맺고 나를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길 바라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은 내 옆에 별로 없거든 하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친하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누적된 경험이에요. 10년 동안 친했더라도 오늘부터는 친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친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전에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보면서 같이 뭔가를 했어요. 친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10년 전에 매일 뭐를 같이 했었던 친함의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만 보다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의 입장과 처지는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매번 만날 때마다 10년 전에 있었던 신나는 일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그게 가려져 왔을 수도 있으나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그 차이가 확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다르구나 생각한 거지요. 사실은 이때는 이미 친하지 않은 거였는데 그동안 과거의 친함이 그 이후에 희석되는 친함을 갖다 카바쳐 오다가 막판에는 그게 힘을 달으면서 맞아, 이렇게 우리는 친하게 지낼 만한 사이가 아니야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드러나게 되는 어떤 격차에서 드러나기도 하게 되는 거고, 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데 저 가정은 굉장히 불행하다, 혹은 나의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데 제 가정은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자녀도 바뀌게 되어서 10년 전에 알고 지냈을 때는 똑같은 5살짜리 꼬마였는데 15살이 됐을 때 누구 아들은 학교에 안 가고 누구 아들은 의대에 갈 거를 갖다 꿈꾸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10년 전 같은 친하고 즐거운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둘 사이의 차이도 있지만 뭔가 나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 괴로울 때 이 친구를 만나면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어느 한계를 벗어나잖아요. 그 고민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친구의 행복함을 보면서 별로 내 마음은 좋지 않게 돼요. 때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년 옛날에 친하고 어쩌다가 만났던 친구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늙은 건 모르죠, 뭐. 남이 늙은 것만 보여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의 삶이 너무 추레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씁쓸해져요. 쟤 저러던 애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됐어. 그러면 또 안 됐고 불쌍한 생각에 한참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하지요. 또 서로 과거에는 굉장히 친했지만 다른 삶을 살다가 보면은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안 통하는 시점이 생기게 돼요. 요새 같을 때 넌 대통령 누구 찍을 거니? 옛날에는 남성분들만 만나면 대통령 누구 찍을 거니 했지요. 요새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너무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초등학생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아빠 누굴 찍을 것 같니? 진짜 편의점에서 얘기 들었어요. 너희 아빠 누굴 찍을 것 같니? 왜 그 사람을 찍어? 그래서 애들끼리도 싸워요. 우리 아빠가 맞아. 우리 아빠가 맞아. 그러면서 애들끼리도 정치 얘기하다 싸우더라고요. 그래, 애들끼리도 그래요. 너네 집은 잘 살아서 그렇지. 그런 얘기, 종교 얘기. 또 기분 나쁠 때 그런 거 있지요. 막 시댁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너무 그러지 마. 시어머니도 그런 입장이 있겠지. 그러면 빡 돌죠. 이게? 네, 그런데 그때는 삶의 연륜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어긋나는 얘기도 하게 돼요. 그러나 또 마지막 이제 커다란 변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이유도 있어서 오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와요. 여성 1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남성의 경우 뭐 20%에서 10% 정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영원히 살잖아요. 누구나 다 암에 걸려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건강검진해도 영원히 살면 희귀암을 피할 수 없어요. 만살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렇듯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만약에 50대에 처음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난 여태까지 우울증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래요. 다행이신 거죠. 행운이세요. 여태까지 안 만났으니까.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신 겁니다. 첫 번째 우울증은 다들 본인이 우울증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울증이 되잖아요. 친구가 막 재밌는 얘기 하는데 본인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저게 뭐가 재밌지? 친구는 여기 음식 맛있다 그러거든요. 난 입맛이 떨어졌으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나를 좀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평소에는 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참아왔거든요. 우울증이 되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살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한마디 확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우울증이 한 6개월이다 저절로 나타나요. 그때 또 문자하면서 또 얘기해요.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긴요? 우울증 걸려서 그랬지요. 네, 그래서 특히 11월부터 3월 사이에 평소에 좋은 친구인데 점심 약속에서 뭔가 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저녁 10시에 보시든가요. 우울증이 끝날 때까지 좀 안 보시는 겁니다. 감정은 전달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감정을 전달해서 뭐 좋은 꼴 난 적이 있나?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한 말 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네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를 잘 단계별로 전달해서 좋은 꼴이 난 적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참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으이씨 한 다음에 연락하지 않거나 으이씨 하고 화장실 가서 막 욕하거나 그쪽이 낫지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뭔가 하면 양쪽 집단을 나누고요. 둘 다 사장한테 가서 직원의 입장에서 불쾌한 얘기를 하게 했어요. 한쪽은 그냥 평온하게 있다 가게 했어요. 한쪽은 미리 감정을 막 터트리고 가면은 시원하니까 더 잘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혼자서 막 터트리고 가게 했어요. 이쪽이 훨씬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별로 그렇게 감정은 뻥 하고 터트려서 좋은 결과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나쁜 감정은 전달하지 않는 쪽이 나아요. 왜냐?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며칠 지나서 식어봐야지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감정이 있었던 상황을 이러이러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도 좀 가라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답답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건 수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제대로 감정 표현해서 세련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만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안 하고 참고 대신 마음속으로 집에 와서 환상을 가지는 거지요.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성격과 기질을 나누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하냐 아니냐, 그렇지, 자극추구도가 높냐 낮냐 그래요. 그 다음에는 겁이 많냐 적냐, 위험의 피도가 높냐 낮냐 그러죠. 사람들 얼마나 신경 쓰느냐, 사회적 민감성이 높냐 낮냐 그래요. 그런 다음에는 연대감이라 그래서 얼마나 잘 용서하느냐 아니냐가 있게 되지요. 여기 조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어떤 사람이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얘기 한마디가 뭔가 안 맞잖아요. 집에 와서 생각하는 거지요. 쟤가 나 미워하나 싫어하나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제 만나지 말자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수심이 되게 많아요. 겁이 없어요. 그런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해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하지요. 그런데 복수심은 그득한데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 앞에서 얘기하지 못해요. 집에 와요. 분통이 터져서 계속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그 사람 욕을 하지요. 그럼 엄마도 너무 시끄럽게 욕을 하니까 듣다가 보면 짜증이 나요. 그만해라. 그럼 또 엄마한테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 또 욕을 하지요. 근데 왜 엄마한테 그러냐? 엄마는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얌전하게 잘 참으면서요.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막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 사실은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박증 하게 되면은 오해가 있어요. 결벽증이랑 강박증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도 자주 씻지 않고 소독도 안 하고 그러면 그분은 생각해요. 난 절대로 강박증이 아닐 거야. 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거는 연예인들 뭐 집에 가니까 너무 깔끔하고 냉장고에 짜르르르 정리되어 있고 나는 정리도 그렇게 안 해. 강박증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강박증의 가장 나머지 두 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거의 불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본인도 일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확인도 많이 하거든요. 네 마음은 어떠니? 네 마음은 어떠니? 사람 마음도 확인 많이 하고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 많이 하고 가스불, 전기불도 많이 확인하고 물건 여기 옆에 제대로 뒀는지도 확인하죠. 확인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될까 봐 확인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까짓거 좀 그렇게 됐다고 무슨 일이 생겨? 수돗물 안 잠궜다 그래서 우리 집이 뭐 잠기겠어요? 수도세 나와봤자 좀 얼마 안 나오지요? 물건 좀 놓고 가면 어때요? 지갑이랑 휴대폰만 아니면 챙기면 되고 다 습득물 세서 알면 되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하게 되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의 상황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 물이 이렇게 되어서 전기랑 합선이 되어서 미리 홍건이 있을 때 내가 집에 딱 발을 디디면 감전으로 죽겠지.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물을 잠궈야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강박형인 분들은요,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끝없이 생각해요.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얘랑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얘는 쟤랑 얘기하게 되겠지? 얘는 쟤랑 얘기하게 됐지? 온 주위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를 갖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겠지? 그러면 난 직장에 못 나가게 되겠지? 그만두게 되겠지? 그러면 난 굶어 죽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끝이 없지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이 끝이 없다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이 잠자기 전마다 공황이 와요. 제가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진짜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처절한 고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인 분들은 계속 되씹으십니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을 먹기 때문에 요새 별로 안 그래요. 원래는 되씹는 편이었지요. 약이 좋아요. 네, 세로토닌의 레벨과 노에프네프린의 레벨을 올려주는 약을 복용하시면요, 그렇게 되씹지 않게 되세요. 첫 번째는 시간관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요 며칠 전부터 유난히 옛날에 있었던 나쁜 일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더 그래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옛날에 나쁜 일들이 더 기여도가 큰 거죠.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옛날에 나쁜 일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나쁜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나는 누군가한테 진짜 이유도 없이 한 방 크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광대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또 주먹질을 했어요. 맞진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10년 전에 광대뼈가 부러진 생각이 또 나지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모든 감정의 괴로움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새로 만난 이 사람의 기여도가 높겠지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되게 못생겼었어요. 그러나 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나는 나의 완전 개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 휴대폰도 나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완전 개조에 성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코가 굉장히 나는 높여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야, 너 코만 조금 더 고치면 완벽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 못생겼던 때의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쪽이 기여도냐 애매하지요. 그러나 새로 만난 쪽의 기여도가 조금은 크겠지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완전 개조로 잊고 살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그 생각이 나다가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있었던 그 생각의 기여도가 큰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고 격발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오랜 동안 잊고 살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격발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만 계속 안 만나면은 다시 조금씩 가라앉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커다란 상처라고 우린 표현하지만요, 사실은 그 상처가 우리한테 조건반사를 만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살아서 맨날 쾅 하면은 포탄이 떨어지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안전한 나라에 가더라도 갑자기 쿵 소리가 들으면은 폭탄이 터진 줄 알고 놀랄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곳에서 살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봤자 그냥 어쩌다가 타이어가
차가 가다가 뻥 하고 하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정도로 생각한 사람은 실제로 폭탄이 터져도 공사장에서 난 소리를 생각하겠지요. 이제 조건 반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나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몸에, 뇌에서 조건 반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투의 얘기를 하면은 항상 내가 짜증이 났다. 그런데 그 우리 엄마가 묘하게 친절한 척 하면서 나를 갖다 비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비꼬는 의도가 아니라 친절한 의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기분이 나빠지게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기억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요. 그냥 내 안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내 안에 어떤 특정 말, 어떤 특정에 대한 조건 반사가 생긴 것 뿐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생긴 내 몸의 독립적인 조건 반사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진짜 진지한 말이고 대부분 소용이 있는데요. 말로 감정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싼 선물로 풀면 돼요. 보통 그런 굉장히 상대방이 왜 하면서 호의적인 표정과 마음으로 바뀌면서요. 다 풀려져요. 그거를 자꾸 돈 하나 안 들이고 말로 풀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는 나쁜 감정을 풀려고 했을 때 자꾸 그 설명과 그 상황에만 놓이게 되거든요. 나쁜 감정을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전 조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은 하나의 예의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자꾸 설명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남편이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집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맨날 청소도 해주고요. 애도 봐주고요. 그렇게 한 달 지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오해가 풀려요. 그러나 그런 사전 조처가 아무것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에서 계속 오해를 푼다는 거는 결국 너는 틀리고 내가 맞았는데 네가 왜 네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 라고 상대방을 갖다 강요하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뭔가 하면은요. 오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답답하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화가 나니까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하려는 거지. 상대방이 오해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줘서 내가 오해를 풀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오해를 푼다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요. 진짜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저쪽 차 운전차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던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마치 죽이려고 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차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교통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 가족을 죽였다고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이 돼요? 결과의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자꾸 오해를 푼다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 있냐 하면은요.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나 내가 고의로 손해를 끼친 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한테 손해를 끼쳤어 라고 얘기하려는 게 주로 오해를 풀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그 의도와 관계없이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고 못 갚고 있어요.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너 돈 띄어먹을 생각이었어? 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러나 상대방한테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가요? 돈을 주는 게 중요하죠. 애들이 이렇게 전화하다가 친구랑 막 전화하다가 엄마가 전화 그만해 하면 요새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에이씨 그래요. 엄마가 얘기해요. 너 엄마한테 그런 거야? 그럼 얘기해요. 엄마 오해하지 마. 엄마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엄마 얼굴 보면서 에이씨라고 그랬어? 왜 엄마는 그렇게 예민해? 내가 그냥 엄마 안 보고 화가 나면 내가 에이씨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그걸 엄마한테 얘기한 거로 알아들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피해를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면 넘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선물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이해해요. 아, 얘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이 선물로 나한테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보상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보상을 할 정도인 거 보니까 얘가 하는 말에는 진짜 오해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도 봐주고 그러면서 이쁜 말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 아는구나.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자꾸 설명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상처를 인지하고 그 상처를 복구할 수 있게 내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상대방은 신경조차 안 써요, 이 일에. 그냥 날 용서해줘요.
보상도 말로 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하셔야 돼요. 물질이나 혹은 노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말로 하면은 더 싸우게 돼요. 우리는 어떤 분이 되게 외향적이면 긍정적일 것 같지요? 긍정적, 부정적은 외향적, 내향적과 상관이 없어요.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해요. 말은 안 하지만 되게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해요. 비비 꼬였다고. 말도 많고 외향적인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 사람 알면 도움이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있냐? 말은 많은데요. 하는 말마다 다 밉상이에요. 그리고 비비 꼬아요. 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뼛속까지 못된 사람은 오랜만에 봤어. 그러면 우리는 뼛속까지 못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거는 독립변수예요. 뼛속까지 못 됐는데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내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는요, 뼛속까지 내가 못 됐더라도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직장 그만두지 않는 한 난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있잖아요. 내가 뼛속까지 못 됐는데 회식에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내쫓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직장 그만뒀어요. 직장 동료들 연락하니까요, 다들 안 만나요. 다들 이미 전화 차단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 만나야만 돼요. 계속 새 사람을 만나야지요. 근데 새 사람은 또 오래 못 만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단톡방이나 아니면 온라인 동호회로 만나다가 정모에 나가서 정모를 전부 박살내고 나서 또 딴 정모에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인 분들이. 그분들이 더 돈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냐? 최고 경영자 코스 그런 데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만나세요. 주위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사람이 좀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이 지구가 행복해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역설적으로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계속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달아나니까 계속 새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런 분들은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다 주위에서는 아주 지옥이지요. 그렇지만 또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그 하루에 한 4명, 5명의 모임이 매일 밤 있어야지 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매일매일 클럽에 가잖아요. 그런데 멤버들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얘 되게 놀기 좋아하나 보다만 생각하게 되지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클럽에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노는 데 가서 사람들을 어울리게 되시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그렇게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운동 같은 취미가 있으면 계속 누군가를 만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운동회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질지도 모르니까 이분들은 예비용으로 이런저런 데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80, 90 되게 되면은요, 만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나랑 계속 많이 만나던 분들 중에는 진짜 슬픈 일이지만 걷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요.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일주일에 50명을 만나야지만 내 인간 욕구가 채워져요. 그러면은 그 50명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500명 정도의 후보자가 있어야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만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이 내가 굉장히 내향적이다. 그렇게 되면은요, 옆에서 보기에는 외로워 보이더라도요, 당사자는 외롭지가 않아요. 실제로 외로우면 그렇게 혼자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격 요소 중에 개방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타일 수용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개방성이 높고 타일 수용이 높은 분들은요, 자기랑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그게 수용이 돼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만날수록 본인이 뭔가 좀 더 넓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개방성이 낮고 타인 수용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꾸 오히려 내 식견을 넓혀야지 한 다음에 완전히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적대감이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내가 재벌이에요. 한국 재벌하고도 친하고 미국 재벌도 만나고 중동 재벌도 만나고 스위스의 재벌도 만나잖아요. 그 재벌은 생각해요. 나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친해. 다양한 나라 재벌이랑 친하니까. 그러나 그게 다양한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만약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요. 교수들이며 뭐며.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본인은 예술가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난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되든 아니든 자기는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지 진짜 실패해서 비참한 사람들 하나도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본인들이 대부분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고 착각하고 있지요. 자기랑 보통 말이 통하는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A라는 정당을 지지하지만 B라는 정당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애초에 성향이 중립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극단적인 성격이 아닌 사람과 어울리는 게 필요한 거지, 극단적인 성격인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들과 반대 성향을 가진 극단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주장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사람만 만나지요. 그래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우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나이지요, 나. 내가 이제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우정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우정은 상상 속의 우정인데요.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줄 그런 우정이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통에 빠질 걸지를 내가 미리 선택할 수 있어야만 돼요.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맨날 새벽에 나와서 같이 술을 만드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술을 못 마시니까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얘기하거든요, 주위에서는. 봐, 술 친구였지, 그건 진짜 우정이 아니었어. 그러나 만약에 이 두 친구고 둘 다 평생 술을 먹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진짜 우정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없이 살다가 평생 죽게 됐으면은 나는 친구들한테 돈 빌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베풀면서 살았는데 굉장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 친구들한테 돈을 꿔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줬지만 가진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빚을 얻어서 나를 도와주진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생각하지요. 진짜 우정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들이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착취자예요, 착취자. 친구들은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의미에서 최고 포식자인 거지요. 친구 관계 최고 포식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진짜 우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같이 있어서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지금 내가 이거를 진짜 우정이라고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사이가 갈라진다 그래서 현재 진짜 우정이라고 과거에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가짜 우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보통은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을 때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그 결혼을 말려요. 근데 나는 꼭 그 결혼에 찬성해주는 친구를 하나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얘기해요. 야, 네 얘기가 이 결혼에 굉장히 힘이 됐어. 그러나 그거를 말리는 사람들은 아무 영향을 못 준 거지요. 내가 무슨 사업해야 되겠어요. 친구 중에 9명이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친구 중에 1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 네 말에 용기를 얻어서 사업해도 됐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듣는 거지요. 결국은 타인의 의견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내가 어차피 모든 걸 거의 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로 했다가 바뀔 때 역시 내 안에 충분한 의심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친구의 의견이 그 의심을 갖다 꽝 하고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을 갖다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왜 이거가 이렇게 되냐 하면은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친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아는 거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의심이 갈 때는 친구를 만날 때도 내 의심이 합리적 의심으로 잘 설명해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바람 피는지 안 피우는지 의심이 가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친구가 바람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의심이 가요. 어떤 친구는 안 피운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피우고 있다 그래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피우는 쪽에 기울잖아요. 피우고 있다는 친구 말이 확 꽂혀요. 그러면은 맞아, 속고 있었어. 네 말이 맞아. 이 관계를 끊어야지. 끊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휴대폰을 몰래 뒤져야 된다고? 알았어. 오늘 비밀번호가 뭔지 내가 알아내서 뒤져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재밌는 거예요.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얘기 듣지요. 막 말썽쟁이 친구들이 있어요. 어울리지 마. 그래도 계속 어울려요. 재밌거든요. 그 엄마들은 그래요. 딴 애들도 있잖아. 얘네만치 재밌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심한 ADHD 애들은요, 심한 ADHD 애들끼리 어울려야 재밌어요. 심한 ADHD 애들은요, 자기들 정도로 심하지 않은 애들이랑 있으면 심심해요. 그리고 보통 수준의 활력을 가진 애들은요, 심한 ADHD 애들을 싫어해요. 당연하잖아요. 귀찮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심한 ADHD는 걔네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걔네끼리 어울리면 항상 좋은 일 아니에요. 심한 ADHD 애들이니까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안 만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만나요. 지네들끼리 노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은 얘기해요. 20대인 따님들, 아드님들한테 야, 그렇게 맨날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노는 아이들 좀 만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좀 지내봐. 재미없거든요. 근데 결혼도 그래요. 결혼하고 나선 후회하지요. 왜 이렇게 내가 했을까? 그럼 여쭤봐요. 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은 얘기가 서로 통했어요. 얘기가 통한 게 아니죠. 재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 사람이랑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주위에는 이만큼 짜릿하고 재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재밌지 않을 때 나를 서로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 어떻게 생각하면 취미, 어떻게 생각하면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거예요. 나쁜 짓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은 관계에 있어서 옆에서 보는 모든 관계는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상응이 이루어져요. 제가 비유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부모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대학도 훨씬 잘 나왔어요. 월급도 훨씬 잘 받아요. 인품도 훨씬 훌륭해요. 도대체 왜 쟤를 사귀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쟤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소용이 없지요. 왜냐? 나는 내 자녀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진 않지만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 자녀의 외모는 굉장히 매력도가 매우 떨어져요. 근데 내 자녀가 만나는 사람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부모가 사귈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런 애를 만나면 또 휘둘려? 부모는 얘랑 같이 결혼해서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력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바라보는 측면에서만 가치가 보여요. 그러나 당사자가 느끼는 가치는 다른 거예요. 엄마는 내 아들의 연인, 내 남자의 연인을 이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아빠도 그 사람들을 이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건요, 필요에 의해서예요. 필요에 의해서. 돈의 문제가 됐던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아야 되건 금전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게 되면은요, 옆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야, 차라리 그 사람 때문에 너한테 생기는 돈이 한 달에 200? 그런데 네가 받는 상처를 생각하면 200보다 더 되는 것 같아. 혹은 그 사람이 너한테 주는 편리함? 그런 거 포기하고 만나지 마.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런데 자기도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지만 맨날 200만 원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 충고하는 사람도 관계 끝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독이 되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너무 나를 욕하지 말고요. 누가 독이 되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보처럼 비난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강함과 약함, 혹은 나의 어떤 기질, 혹은 나의 뭔가가 변하게 되면 관계가 변하게 되는 건데, 모든 관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나 옆에서는 그 필연의 조건이 와닿지 않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건지 그 얘기의 대상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이랑 어울리잖아요. 그 관계에 뭔가 흠집을 내고 싶잖아요. 그럼 맨날 제 이상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진짜 이상한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상하다고 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인지.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너무 폭넓게 쓰다가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년 동안 맨날 욕을 먹는 언어폭력을 당하고 때때 신체적 폭력도 당하고 그런데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관계를 끊으면은 그분이 나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 하면은 내가 바보처럼 속았어요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대를 받게 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누구한테 한번 맞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욕할지 모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학대자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학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요. 가스라이팅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요, 어떤 그런 신체적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이거나 권력에 의해서 복종을 당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교묘하게 이용당하는 상태가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종결된 다음에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피하자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재미있어 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갖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스라이팅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4명의 신나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친해요. 그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나는 내 돈을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랑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내 돈을 빨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돈 쓰는 거는 걔네들이 너 이용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너 진짜 훌륭하다고 해서 나 네가 사주고 있잖아. 인 거지요. 나는 너무너무 신나서 돈을 쓰고 내가 즐거워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맨날 사주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고 나서 나는 걔네들이 내가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좋아요. 반대로 이쪽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얘네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얘네들한테 떨어뜨려 놓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보기엔 제가 가스라이팅이고요. 제가 보기엔 제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가스라이팅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가능점은 뭐냐? 내가 이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빚을 지고 있고 내가 몰락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나를 교묘하게 해서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이 사람이 나를 갖다 하는 거고. 그러나 이 사람이 내 친구들이랑 나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자기만 나를 독점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느냐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긍정적 가스라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맨날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나 원래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걸 해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벙찌면서 너 진짜 해냈냐? 난 이거 해낼 줄 몰랐는데. 나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누구에 의해서 조종을 하는 게 선한 의도에서 좋은 결과로 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거를 용기를 갖다 불어넣었다. 항상 나를 믿어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사실은 누군가 내가 되어야만 되지 않는 거가 됨으로 인해서 나한테 극심한 손해를 끼치게 내 마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땐 그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 손절을 갖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통쾌함에서 비롯돼요. 사실은 내가 누구 싫어하면요, 저절로 안 만나게 돼요. 때가 되면은. 초등학교 애들도 너 손절할 거야 하잖아요. 일주일 있다 또 만나서 놀고 있어요. 손절은 어느 때가 되어야지 안 만나게 되는 거지, 오늘 안 만난다 그래서 안 만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손절을 했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고자 하는 이유는 확 끊어냈다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주체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손절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받을 피해와 당혹감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손절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요, 이제 겨우 작전대로 됐어. 쟤는 지가 손절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끊게 해야지 내가 먼저 끊는다 그러면은 떨 거였거든. 그래서 나는 손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더 신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손절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다가 보면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손절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러니까 손절하게 되면 상대방도 손절 느낌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부담을 가지느니 그냥 만나기 싫은 사람은 좀 덜 만나고, 덜 만났는데 저쪽도 연락 안 하면은 서로 안 만나게 되는 거고, 나는 덜 만나고 싶은데 저쪽이 계속 연락하고 나는 피하다가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싸움이 일어나면 저절로 손절이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손절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보세요? 애매한 중간 관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친구는요, 우리의 가족을 제외한 유일한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우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던 시대에 누군가한테 쌀을 빌려야 되거든요. 친구한테 쌀을 빌리게 되잖아요. 나도 그 친구한테 쌀을 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전쟁으로 동네가 파괴가 되어서 막 딴 데로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혼자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딴 동네 가서 얻어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옮겨야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실질적인 의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는 희석되더라도 그 의미는 문화를 통해서는 계속 잔존해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절이 지났지만요, 상당히 많은 영화의 배경은 다 6.25 전쟁이었어요. 월남전이 끝난 지 한참이 되었지만요, 1990년대까지도 미국 영화의 상당 부분의 배경은 월남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1980년대에 고도성장기에 있었더라도 1980년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문화의 주된 정서는 한의 문화였어요. 비슷하게 조금씩 뒤로 가요. 그래서 전자에 해당되는 친구가 아직도 50대, 60대에는 친구는 그래야지라는 문화적인 어떤 그거로 사로잡혀져 있어요. 그러나 이미 현재의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멀어져야 당연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멀어지고 나서 친구끼리는 이래서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친구인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 사회의 친구 관계를 행하면서 친구는 이래야 되는 보다 이전 세대에 맞물려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스무스하게 서로 멀어지지 못하고 나이 든 세대에서 손절이라는 게 이제 있게 되는 거 있고요. 사실은 그냥 스무스하게 멀어졌는데 저쪽은 손절한 게 아닌데 나는 손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싸움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손절이라는 형태로 끊어내지 않고서는 멀어지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SNS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인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면서 관계가 서로 매일 만나든가 저절로 멀어지는 형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친구랑 손절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 친구는 언제 만나던 친구인데 물어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얼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어? 매일 게임했지요, 3년 동안. 매일 게임하면서 SNS로 서로 알고만 지내던 동료랑 게임하다가 서로 싸우고 의견이 안 맞으면 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 보게 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정이 아니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관계를 갖다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손절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네, 마지막 정리는 상상도 못한 얘기들이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노년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최고의 인간관계는 누구와 잘 맺어져야 되느냐.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90대에 책임져 주실 감정인과 잘 맺어져야 됩니다. 그분과의 인간관계가 마지막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감정인과 맺어지기 위해서 제가 보험 몇 퍼너는 아니지만요, 감정비 보험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전부 다 내 감정인 얼굴만 보다가 우리는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년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급적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럴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은 병실에서 누워서 지내다가 내가 싫어하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다가 내가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인간관계는 누구와 같은 병실을 쓸 것인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어떤 품격 있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을 것인가.
내 마지막 노년을 내가 내 감정인을 갖다 내가 고용을 지불하고 우리 집에서 감정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나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에 가서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인가? 사실은 여러분, 그게 최종적으로 좌우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인간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뿐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인간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좋은 다리입니다. 비록 미래에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여러분이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보행보조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보행보조를 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인간관계는 걷지 못하는 단계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전 다이어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오게 되잖아요. 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서 다이어트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차라리 약을 다 드시고 그냥 먹고 싶은 걸 드세요. 얘기하는 쪽을 권합니다. 그러나 다이어트가 필요한 한 이유 두 개는 허리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결정지어주는 거는 의외로 여러분의 보행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가족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자녀는요, 공부 잘한 자녀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박사된 자녀도 아니고요,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자녀, 요양원에 매주 찾아올 수 있는 자녀가 되는데요. 다들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진짜 엔지간하게 부모 자식 사이가 가깝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자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자녀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요, 여러분이 70대, 80대 되시잖아요. 그냥 엔지가 나면 해달라는 거 해주고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요, 그냥 내 노후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러나 노년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요, 좋은 사람들을 새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과 꼬이지 않는 거예요. 나쁜 사람 하나가 주는 금전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의 피해가 좋은 사람 10사람을 새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을 제외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그 사람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동안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왔던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도 언젠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기꾼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겉으로 볼 때 절대로 사기꾼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기꾼의 이미지는요, 진짜 제대로 된 사기꾼들과 매우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나한테만 다를 거야, 나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 라는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가족을 대하고 그 사람의 다른 친구를 대하고는 거는요, 결국 나를 대하는 거랑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갈라내시면요, 극도로 피해를 주는 분은 피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거는 진짜 죄송하지만요, 돈입니다.